여러분도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원칙을 통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간관계 조언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무슨 일 있나 하는 생각부터 드는 관계 말입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보다 부탁이나 요청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 나면 다시 잠적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도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관계까지 필요에 따라 만들고 끊는 사람은 위험하다고요. 진짜 관계는 쓸모가 있든 없든 지속되는 겁니다. 일방적 도움 요청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일 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사업 초기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청했던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회장이 정말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주영 회장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갑자기 다시 나타났죠. 투자를 요청하러 온 겁니다. 회장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냐고요.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런 사람들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제가 좋은 직장을 잡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곧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간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90% 이상이 그 사람의 필요나 요청이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또 하나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을 때와 상대가 먼저 연락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적극적으로 연락한다면 이건 명백한 이용입니다. 균형이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도 당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죠.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당신만 힘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점점 반응 속도를 늦추고 요청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하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점이 아니니까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내가 밥을 사면 당연하게 받고 자기 차례가 되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요. 지갑을 안 가져왔다. 다음에 내가 살게.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이런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시간을 내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고 합니다. 아니면 대충 몇 마디 하고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리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고받음이 없는 관계는 기생관계라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사할 때 제가 하루 종일 도와줬어요. 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사할 때는 약속이 있다며 안 나타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받기만 할 생각인 거구나. 정주영 회장의 동업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회사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했어요. 회장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은 뒤로 빠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맨 앞에 서고 문제가 생기면 안 보이는 거죠. 결국 회장은 그 동업자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현대그룹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근 3개월간 그 사람과의 주고받음을 점수로 매겨보는 겁니다. 감정적 지원, 시간, 돈, 노력을 모두 포함해서요. 솔직하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8대2 이상으로 불균형하다면 빨간불입니다. 당신이 80%를 주고 상대가 20%만 준다면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착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죠. 다음번에는 의도적으로 요청해보세요. 당신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진짜 관계라면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불편해하거나 거절할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항상 제게만 부탁하던 사람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빠지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받기만 할 생각이었던 거죠. 계속 거절하거나 불편해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소중한 것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처럼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주고받는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하거나 돈을 벌면 갑자기 연락이 잦아져요. 오랜만이라며 밥 먹자고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당신의 일상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신의 성과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거나 실패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차갑게 변합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제안도 없어지죠. 심지어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내가 바닥에 있을 때 함께 있어준 사람이라고요. 성공했을 때 모여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조건부 관심은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대충 답하고 끝내더군요. 그들은 제 직함과 친했지 저와 친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하겠다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장 곁을 지켰어요. 밤새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믿었던 겁니다. 회장은 평생 그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대그룹이 성공했을 때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진짜 동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누가 곁에 있었나요?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줬나요? 반대로 누가 사라졌나요? 이게 진짜 답입니다. 현재 당신 주변 사람들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힘든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나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반응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조언을 주거나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말만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축하라면 힘들 때도 연락했어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당신의 꿈이나 목표를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세요. 조건 없이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요. 부정적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을 막는 독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사주던데 너는 왜 안 사줘? 친구 남자친구는 매일 꽃을 보내준대 너는 왜 그런 거 하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언급하며 당신을 압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고마워하는 대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심리적 조종 기법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항상 다른 커플 이야기를 했대요. SNS에서 본 누구는 어디 여행을 갔고 누구는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요. 친구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갔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들먹이며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친구는 결국 지쳐서 헤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이런 사업가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재벌들의 투자 조건을 계속 언급했어요. 저 회장은 이렇게 해주던데 그 회사는 저렇게 해준다면서요.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한 겁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쪽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비교가 아닌 신뢰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겁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조종이에요. 여러분도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은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한두 번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처럼 반복된다면 문제예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당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관찰하세요. 죄책감이 드나요? 부족함을 느끼나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드나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상대의 의도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친구가 다른 친구가 준 선물이 더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내 정성은 중요하지 않고 가격만 중요한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비교 발언이 나오면 명확히 말하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후 상대의 반응을 보면 진심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걸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신이 예민하다고 할 거예요. 비교는 관계를 망치는 독약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조건부 사랑이나 조건부 우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당신을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관계를 재고해야 해요. 당신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배신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털어놓은 고민이나 비밀을 나중에 약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 신뢰를 칼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예전에도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들춰내며 조종합니다. 당신의 취약한 순간을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점을 공유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요. 신뢰는 관계의 기반입니다. 그 신뢰를 무기로 쓴다는 건 배신 중의 배신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친한 동료에게 털어놨대요. 가족 문제도 이야기하고 우울한 마음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진 경쟁에서 그 동료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승진에 부적합하다고 한 겁니다.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은 거니까요. 그 후로 직장에서 아무에게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배고픈 시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야기를요. 그 친구는 공감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회장의 과거를 비하했습니다. 가난뱅이 출신이라며 깎아내린 거죠. 정주영 회장은 그 순간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회장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요. 한 번 약점을 무기로 쓴 사람은 계속 그럴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진심으로 위로해 줬나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나요? 더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그 정보를 나중에 다시 꺼낸 적이 있나요? 당신을 공격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했나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한 사람에게 털어놨어요. 그 사람은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는 원래 실패하는 사람이잖아 라면서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신뢰를 악용한 쪽이 잘못한 거예요. 약점을 무기로 쓰는 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건 심리적 폭력이에요. 당신이 용기 내서 보여준 약한 모습을 공격수단으로 쓴다는 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척해도, 아무리 이해하는 척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사람과 계속 있으면 당신이 다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게 돼요.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으면서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바쁘다고 해도 자기 일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밤늦게나 이른 아침에 자기 편한 시간에만 연락해요. 당신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남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함부로 쓰는 것이라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약속하면 항상 30분에서 1시간씩 늦었어요. 처음에는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했죠. 하지만 매번 반복됐어요. 제가 기다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친구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대충 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만들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정주영 회장은 약속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업가로서 시간 엄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사업가가 회의 시간에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업가는 별거 아니라는 듯 가벼운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죠. 큰 돈이 걸린 거래였거든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과는 돈 약속도 못 믿는다고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지난달 그 사람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늦었나요?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핑계만 늘어놓았나요? 당신의 일정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만 요구한 적은요? 밤 11시에 전화해서 지금 만나자고 한다거나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계속 연락한다거나 이런 게 반복된다면 명백한 무례입니다. 진짜 관계에서는 서로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요. 상대가 바쁜 시간을 피해서 연락하고 급하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시간만 중요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편한 시간에만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친구가 매번 약속을 취소했대요. 당일에 갑자기 못 간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당장 나와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섭섭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분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간 존중은 인간 존중의 시작입니다. 다음번에는 명확한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을 취소하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주면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30분 늦으면 그냥 가세요. 연락 없이 늦는 사람은 기다릴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기 존중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한 기준을 세우세요.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에요. 함부로 쓰게 두지 마세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7번째 신호는 책임은 회피하고 공은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고 하고 잘못되면 당신 탓으로 돌려요. 함께한 성과를 혼자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빠지는 거죠. 직장에서 특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기가 주도했다고 상사에게 보고해요. 하지만 실패하면 팀원들 탓을 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안 들었다. 제 의견을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요.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공은 함께 나누고 실패는 내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가졌어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기생충이에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동료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회의 때도 의견만 내고 실행은 안 했습니다. 저와 다른 팀원들이 밤새워서 완성했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그 동료가 상사에게 자기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처럼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주영 회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임원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자기가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중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지고 공사가 중단될 위기였어요. 그때 그 임원은 갑자기 병가를 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도망간 겁니다. 회장은 남은 사람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겼고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임원을 즉시 해임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책임을 함께합니다. 성공의 기쁨도 나누고 실패의 무게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함께한 일의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땠나요? 공을 나눴나요? 아니면 독차지했나요?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 어디 있었나요?
앞에 나섰나요? 아니면 뒤로 숨었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협력할 때 명확하게 합니다.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요.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상황에서 반응을 봅니다. 그때 도망가면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계속 회피할 겁니다. 공을 가로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분은 5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매번 공을 가로채도 참았대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그 동료가 다 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었다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은 당신 것입니다. 공을 나누는 건 좋지만 가로채이는 건 안 돼요. 즉시 정정하세요. 이건 우리가 함께 했다고, 내 역할은 이거였다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원칙을 세우세요. 책임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공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동료는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8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은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목소리가 다르죠. 너한테는 안 어울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의욕을 꺾어요. 당신의 꿈이나 목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해요.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질투예요.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아래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자기가 초라해 보이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안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경쟁이 심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온갖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제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제 사업을 비웃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배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냐며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건설업으로 충분하니 위험한 도전은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회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 수 있다며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세계적인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나중에 입을 다물었죠.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 꿈을 비웃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요. 진짜 친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자기 일처럼 좋아해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게 진정한 관계예요.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게 싫어요. 당신이 자기보다 나아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도 당신의 새로운 시도나 목표를 그 사람에게 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했나요? 아니면 의심하고 걱정만 했나요? 걱정과 질투는 다릅니다. 진짜 걱정은 구체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준비는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질투는 막연합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반응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했나요? 아니면 시큰둥하게 반응했나요? 어쩌다 운이 좋았다. 다음에는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친구가 계속 꿈을 깎아내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꿈을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당신을 지지하는 몇 명이면 충분해요. 부정적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을 막는 독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그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도 작아집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과요. 그들이 당신을 더 높이 올려줄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만 할 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9번째 신호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돼라고 말해도 계속 요구하고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을 침범해요.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며 경계선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너무 따진다고 해요. 자기 행동은 문제 삼지 않고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선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고요. 경계를 무시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가 싫다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과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바쁘다고 해도 계속 연락했어요. 밤늦게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안 되냐고 물으면 화를 냈어요. 제 집에도 허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이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투자를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사무실을 찾아오고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압박하기도 했죠. 회장은 경비에게 그 사람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회장은 단호했어요. 에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이 안 돼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계속 압박했나요? 이게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이유를 대라고 합니다.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남자친구가 계속 경계를 무시했대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찾아왔고 만나기 싫다고 해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기 시간이 없었고 모든 게 남자친구 중심이었어요. 결국 헤어졌는데 그때도 남자친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락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그으세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 이건 불편해. 이러지 말아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그 후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 미안하다고 하고 멈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한다면 그게 답이에요. 한번 경계를 무시한 사람은 계속 무시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번만 말합니다. 2번 설명하지 않아요. 한 번 거절했는데 계속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거든요. 경계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당신을 해치려는 거예요. 의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다치는 건 똑같아요.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하세요. 당신의 경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당신 곁에 둬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0번째 신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밖에 안 돼. 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마음을 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이건 정말 상처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밑 빠진 독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제 시간과 돈을 많이 썼어요.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돈도 꽤 빌려줬죠. 그런데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힘들 때는 바쁘다며 안 만나 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구나. 정주영 회장이 어려운 시절 한 식당 주인이 외상으로 밥을 먹게 해줬습니다. 회장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성공한 후에도 그 식당을 찾아가 큰 돈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의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죠.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기고 보답한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회장이 크게 도와준 사람 중에도 인사 한 번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중에 잘 됐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요.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만 오래 갈 수 있다고요.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예요. 서로 고마워하고 인정할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도 최근 한 달간 그 사람이 고맙다고 말한 횟수를 세어보세요. 당신이 해준 것에 비해 감사 표현이 있었나요? 진심 어린 감사였나요? 아니면 형식적이었나요? 진짜 감사는 느껴집니다.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웠는지 말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는 다릅니다. 대충 고맙다고만 하고 끝이에요. 무엇이 고마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관심도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항상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함이 쌓였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이 없으니 자기가 호구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도움을 주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 사람이 감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이 도왔을 때 어땠나요? 고마워했나요? 만약 감사 표현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것들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감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처럼 감사를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들과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소모품처럼 쓸 뿐이에요. 진정한 관계는 상호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감사 없는 관계는 일방적 착취일 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1번째 신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거짓말이 잦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킬 때마다 변명만 늘어놓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거짓말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가, 또 거짓말하는 건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100번 거짓말한다고요.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성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늦은 이유, 일을 못한 이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갔죠. 하지만 나중에 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다 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감일을 못 맞췄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죠.
정주영 회장의 부하 직원 중에도 한 명이 작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숫자를 약간만 바꾼 거였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회장은 즉시 해고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인데 기회를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거짓말로 회사를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넘어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배신을 했다고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말한 대로 하나요?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한가요? 거짓말이 발각됐을 때도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나요? 진심으로 미안해 했나요? 이게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3번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2번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은 패턴입니다. 3번 이상 거짓말을 들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 친구가 사귄 남자가 계속 거짓말을 했대요.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믿어주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친구는 지쳐서 헤어졌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요.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할 거라고요.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믿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합니다. 돈에 관한 거짓말, 관계에 관한 거짓말, 미래에 관한 거짓말. 모든 게 거짓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사업 파트너가 계속 거짓말을 했대요. 매출 숫자, 거래처 상황 다 거짓이었습니다. 믿고 함께 일했는데 결국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조건이 좋아도 거짓말쟁이면 안 된다고요.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정주영 회장처럼 단호한 기준을 세우세요. 거짓말은 한 번도 용납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기회를 주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과요. 약속을 지키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들과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독살합니다. 한 방울의 독도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한 번의 거짓말도 관계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평화를 위해 거짓말쟁이를 멀리하세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2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 욕을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부탁하고 이용해요. 당신에게만 특별한 척하지만 실은 모두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신도 뒤에서는 똑같이 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는 친구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용만 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본성이 드러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똑같이 대할 겁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진심이 아닌 계산의 증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는 다른 친구들 험담을 했어요. 누구는 이렇게 나쁘고 누구는 저렇게 이상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저 욕을 하고 다녔더군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함께 있으면 피곤하다고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사업 파트너와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식당 종업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봤어요. 반말하고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과는 일을 못하겠다며 나가버렸죠.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큰 거래가 걸린 자리였거든요.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회장은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지금은 제게 잘해도 나중에는 저도 똑같이 대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파트너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대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망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종업원, 택시기사, 청소하는 분들, 후배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존중하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함부로 대하나요? 아니면 예의 바르게 대하나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에게만 잘하는 건 가면일 뿐이에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한다면 당신도 뒤에서 욕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 뒤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직장 동료가 계속 다른 팀원들 험담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만 믿고 의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두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한 거예요. 팀을 분열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당신의 가치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당신이 힘이 있을 때는 잘해요. 하지만 힘이 없어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세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요. 상대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사람들이요. 정주영 회장처럼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당신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습니다. 본성은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3번째 신호는 위기 상황에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갑자기 바빠지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핑계를 대요. 좋을 때만 있다가 나쁠 때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요. 좋을 때 옆에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함께하는 건 진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가르는 시험대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저도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자 떠난 거죠. 정주영 회장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큰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함께하겠다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전화를 끊었어요. 투자하겠다던 사람들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도와주겠다던 친구들이 연락을 피했죠. 회장은 그때 인간의 본성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장 곁을 지켰어요. 밤새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그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대그룹이 성공했을 때 그들을 핵심 임원으로 만들었어요. 함께 성공의 열매를 나눴습니다. 진짜 동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팠을 때, 돈이 없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때 누가 곁에 있었나요?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줬나요? 누가 실질적으로 도와줬나요? 반대로 누가 사라졌나요? 누가 연락을 피했나요? 이게 진짜 답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현재 당신 주변 사람들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세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나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요.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말만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요.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친구들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대요. 절반은 매일 연락하며 힘이 되어주었고 절반은 서서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았다고 해요. 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좋을 때의 약속보다 힘들 때의 행동이 진실이에요. 정주영 회장처럼 위기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위기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서도 사라지게 하세요.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4번째 신호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어요.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당신은 따라오기만 바라는 거죠. 이건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지배하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결단력 있는 리더였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경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요. 회의 때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요.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팀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은 없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제가 사귄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장소도 혼자 정하고 시간도 혼자 정했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형식적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정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했어요.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다른 곳을 예약했어요. 제가 왜 제 말을 안 듣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나요?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나요? 의견이 다를 때 타협하나요? 아니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나요? 진정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오갑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의견도 존중해요. 완벽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하지만 일방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보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친구가 모든 걸 혼자 결정했대요. 어디서 만날지, 뭘 먹을지, 무엇을 할지. 제안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결국 자기가 정한 대로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요. 그 친구는 자기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으로 봤다고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면 그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당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해요.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말하세요. 내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고요. 나도 이 관계의 일부라고요. 그래도 무시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만든 회사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당신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결정하려는 사람들과요. 일방적인 사람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세요. 당신도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15번째 신호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갈라놓으려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며 그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기하고만 시간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이 다른 관계도 가지길 원해요.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당신을 혼자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거나 깨닫게 해줄까봐 두려운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사람들이 넓은 관계망을 가지는 걸 권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회장 주변에도 직원들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한테만 보고하게 하고 다른 임원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요.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조직을 망치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모두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대요. 처음에는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가족들까지 안 좋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너를 질투해. 내 가족들은 너를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대요. 친구는 점점 다른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친구는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고립됐다는 걸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알았습니다. 통제하기 쉽게 만들려던 거였어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했대요. 다행히 모두 받아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았다고 해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다른 관계들을 방해하나요?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나는 걸 싫어하나요? 다른 사람들 험담을 자주 하나요? 자기하고만 시간을 보내라고 요구하나요?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면 질투하거나 화를 내나요?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관계들도 존중해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고립시키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시간을 자기와 보내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취미나 일까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까지 15가지 신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당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사람, 당신을 비교하는 사람, 약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성장을 질투하는 사람,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위기에서 사라지는 사람,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까지요.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2-3가지가 보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5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세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과감히 끊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